예,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도 밀렸고요. 이번 주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 초반이 조금 주춤할 줄 알았는데 오늘 코스닥을 시장으로 해서 강세의 흐름입니다. 시황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요.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날 주제는 빅 이벤트를 앞둔 증시 이번 주가 기회이냐 혹은 위험 관리를 해야 할 때이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나오고 있고요.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나 시점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 후퇴가 지난주에 좀 반영됐었잖아요. 전반적인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도 그렇고 그 전전주도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만 되면은 특히 빅테크 혹은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위클리 옵션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찌 보면 이제 증시가 목에 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은 증시는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지수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와중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CPI를 확인하고 PPI를 확인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나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점도표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2024년도에 3번이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난 3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앞당길 만한 데이터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지금 약간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 더 될 거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번 이나냐, 2번 이나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는 3월 이나를 예상을 하다가 지금 3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6월 이나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6월이 아닌 7월에 인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올해 이제 2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이야기가 채권 시장의 약세를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약세라고 하는 건 채권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10년물 기준으로 다시 4.3%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7%까지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FOMC를 지나고 난 뒤에 채권을 매수해도 조금 늦지 않다, 혹은 FOMC를 보고 난 뒤에 채권의 방향성을 설정하자, 이런 식으로 한 달 전 정도의 수준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계신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채권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약세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번 주가 이벤트가 워낙 많은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하신 FOMC는 그러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혹은 이제 점도표에서 조금 부정적인 2번 정도로 나오게 될 때 그걸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충격이 오느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BOJ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먼저 FOMC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FOMC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점도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단계적으로 0.25씩 천천히 낮추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낮추면 5월에 낮추고 6월에도 낮추고 7월에도 낮추는 식으로 우리가 6주마다 있는 FOMC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기라는 하나의 기간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 인하에는 그런 게 없을 거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6월에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6주간의 간격이 아닌 그거보다 더 긴 간격으로 금리 인하를 반복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번을 하던 3번을 하던 큰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5%고요. 여기에서 3번 한다 그러면 4.75, 그리고는 2번 한다 그러면 5%입니다. 2번 하나 3번 하나 금리 인하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6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FOMC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달 90빌리언씩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말 그대로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푼 거를 돈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QT를 테이퍼링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이미 1월 FOMC에서 나왔고요. 그 부분을 3월에 좀 더 명시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를 이제 우리가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QT 테이퍼링,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고 있는 연준의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로 긴축을 완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BO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30원에서 1310원까지 지난주에 떨어졌다가 다시 1330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강세로 만들었던, 우리나라 원화를 1330원에서 끌어내렸던 가장 큰 원동력은 BOJ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엔화와 원화가 동시에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BO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금을 협상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이 5%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일본의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분기 대비 3%까지, 전년 대비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도 드디어 디플레 늪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OJ가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임금 관련돼서도 올라가고, 그리고는 뭐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갔을 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로금리를 풀 수도 있다라고 작년부터 이제 고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건은 만족이 됐다. 그러면은 BOJ는 언제 제로금리를 풀 것이냐? 그리고는 제로금리를 푼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지금 고금리로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일본이 다시 한번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네. 해석될 수 있다 보니까 외환 시장, 우리나라 원달러 외환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작년에도 한 2차례 정도 일본의 통화정책 때문에 국내 증시에 충격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소폭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에서 0 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호재적인 요인도 많다. 다만 FOMC는 말씀하신 게 횟수보다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6월이냐 6월 이후로 가느냐, 그 이후는 사실은 횟수도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봐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초에 가장 관심사인데 엔비디아와 기술주들, 국내 반도체주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혹은 소위 뭐 뉴스에 팔아라 세론이 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세론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GTC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년도에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게 될 B100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HBM3E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수 레포트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90불이었었는데요. 이거를 150불까지 끌어올리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뭐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중에도 마이크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세론이 되려고 하면은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번 GTC도 마찬가지고요. 주말 사이에 애플도 논문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도 LLM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본인들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을 지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AI는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혹은 마이크론의 HBM이라고 부르는 그 메모리가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ASML과 TSM까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매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세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AI에 대한 큰 흐름 추세를 바꿀 만한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보면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그렇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데요. 삼성전자는 지수가 옆으로 정말 누워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흑자 전환, 흑자 전망 얘기도 있고요. 1분기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호재는 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하이닉스하고의 갭 메우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예. 아주 이제 발표가 필요하겠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3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3는 풀캐파가 찼고요. 3 역시도 내년까지도 캐파가 어느 정도 차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GPU를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고 GPU를 제조하는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팔 수 있는 그리고는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D램 시장에 D램의 재고가 줄어들고 D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흑자는 이미 예견됐던 거고 지금 우리가 AI에서 HBM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D램 역시도 소모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제 몫은 한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에 기대를 했었던 파운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 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D램으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올해 말까지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약한 우상향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0%,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으나 우리가 과거에 부르짖었던 10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이제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느냐 우리가 2020년, 21년 대비 지금 24년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TSMC에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HBM 역시도 SK하이닉스 대비로 어느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느냐고 그런 곳에서 뭔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좀 더 무거운 주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약간 무게 배분 이런 걸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게 전환이 임박했거나 좋은 흐름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죠. 주가가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보다 못 올라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10,000원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한 60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10,000원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의 덩치는 60조가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주식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만 원씩 오를 때마다 시총이 자막은 50조가 나갔는데 50조에서 60조가량 시총이 된다.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우리 지수대가 지금보다 위에 있겠죠. 어쨌든 반도체에 관한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 PBR 같은 경우들은 이제 밸류업들은 조정을 조금 삼성물산 주총하고 이러면서 오늘 지주사라든지 금융사는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 시총 순위 변화들 이런 게 이제 트렌드들을 말해주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변화 기사가 많은데 어떤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띄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현대차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아차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고는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기업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주 완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이유도 주총장에서 뭔가 주주들이 요구했던 안건이 있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회사의 뭔가 계획대로 밀어붙였다라는 점에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물산이 빠졌다고 해서 은행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주들도 다 똑같이 돈을 만들어서 배당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30%에서 50%, 많게는 60%까지 올라온 기업들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주주총회도 이번 주에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3월 말이 되면은 분기 배당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벚꽃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2월에 배당,
3월의 배당, 연속적으로 배당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고배당인 기업들이 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이제 3월 배당까지 끝마치고 나면은 글로벌 표준처럼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을 계산하고 그리고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현재 10년물이 4.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배당주들이 한 5% 정도까지는 투자할 만하겠죠. 근데 한 4%, 3%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채권가의 매력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 PBR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계산을 잘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록스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엔텍에 대한 규제 이슈가 들린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록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CMO, CDMO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능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총 상위에서도 좀 더 이제 지금은 코스피 4위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순위를 유지를 하고 이제 위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강자기 때문에 여기서 증설이 끝나고 나면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또 시총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에 봄직한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삼바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 분위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심 섹터 전략 함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치고 가려면 삼성전자가 이제 위를 뚫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죠. GTC에 가가지고 썬더볼트를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썬더볼트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대는 갖고 있으나 지금 글로벌에서 큰 기대는 없다라는 게 현재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깜짝 엔비디아와의 깜짝 공급 계약을 오늘 발표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런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증시 역시도 지금 충분히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장세가 이제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늘처럼 코스닥 관련돼 가지고 수급 쏠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이번 한 3월, 4월 정도에 좀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일단은 단연코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HBM과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제가 작년도에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도 저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 시대에 정말로 돈이 되는 섹터 그리고는 금리를 한 번 낮추든 두 번 낮추든 세 번 낮추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결국에는 지금은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정말로 돈을 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와 그리고는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기업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다른 기업들과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환매의 대상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 역시도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고금리에도 성장을 보이는 섹터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라면 같은 기업들,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용기기,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현금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선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찾기가 두렵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매의 대상으로 말했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던 그런 섹터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 체크 전략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